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4월 3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 이어 전공의들에게 직접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의대 교수단체도 조건 없이 만나라고 했지만 전공의 단체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성사가 될까요?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인천 계양을의 이재명, 원희룡 두 후보가 TV토론에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원 후보가 재개발지구 아는 단지 있나? 정부 일하게 해줘야 한다고 하자 이 후보는 외워온 모양이다. 민생 파탄 경제 폭망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농산물이 많이 올랐는데 사과와 배는 80%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 윤 대통령은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 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총선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야의 선거 운동 경쟁 또한 그만큼 치열하고요. 자, 거대 양당 대표의 행보와 입에도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죠.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강벨트 핵심 격전지죠. 서울 동작을 지역을 6번이나 방문했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을 잇따라 방문해서 중도층 표심 잡기 공략에 나섰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부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 한동훈 위원장 행보부터 보면 어제 오늘 충청 지역을 방문했는데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청년들에게 세종시 국회의사당이라고 적힌 모형을 청년들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세종시를 워싱턴 DC로 만들겠다,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이 약속을 했거든요.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이 가져올 정치적, 경제적 효과로 이 캐스팅 보터의 이 표심을 좀 잡으려고 표심을 두드린 겁니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하던 최근 당의 움직임과 조금은 결이 다른 모습도 보였는데요. 총선 앞두고 보수 결집, 원팀을 호소하면서 오히려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자 일명 2조 심판론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최근에 선거 관련해서 누가 탈당을 해야 되느니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니 하는 거친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결전과도 같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다 제 책임입니다. 저에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중요한 결전 앞에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흩어지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저희는 나라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나선 사람들입니다. 네, 이렇게 충청을 방문한 이유를 설파를 했고요. 자, 진수 의원님, 일단은 국민의힘이 최근 보면 읍소 전략 굉장히 좀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2조 심판이라고 하죠.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근데 일각에서는요, 일단 이런 위기론을 뒤집을 좀 한 방이 없다. 이런 얘기가 좀 어제 오늘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조언하시겠습니까? 진짜 한 방 좀 되게 아쉬운데요. 네. 뾰족한 그 아이디어가 저도 없습니다만 저 2조 심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우선 왜 미국 선거판에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뭔가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짜놓은 그 프레임에 말려들면 오히려 손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정권 심판론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조 심판, 거대 야당 심판, 이런 심판론 이야기하면 결국은 정권 심판론의 심판론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고요. 심판론 하면 정권 심판론을 이겨먹을 심판론은 선거판에서 찾기 힘들기 때문에 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 아이디어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선거판 이제 읍소 전략은 나쁜 전략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허. 선거판에서
동정론은 여전히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읍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읍소 전략 반성과 사과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는 그 말씀을 좀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읍소 전략 펴시고요. 심판론은 조금은 접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지금 충청에 가서 그 국회 완전 이전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저게 모처럼 사실은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는 중대형 공약들이 몇 개 나오곤 하는데 이번 선거판에서는 그런 대형 공약이 없다가 저 국회 이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세종 이전 공약? 네.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저 대형 공약치고는 이슈가 지속이 안 됐었어요. 그냥 하루 이틀 그 얘기되다가 그냥 소멸된 느낌이었는데 이제 충청도에 가셔서 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저 김에 서울에 다시 올라오시면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좀 같이 만나서 협의하는 그런 모습을 좀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 재구조화, 그러니까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북에 이제 상업 그 시설을 많이 집어넣고 하는 강북 재구조화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네, 그것과 그랬죠. 여의도에 국회가 이전함으로써 이 여의도의 그 강화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걸 같이 협의하는 모양을 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그 공약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시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네. 얻는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수단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는요. 충청과 네. 그 서울이 다 윈윈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이슈를 계속 좀 살려나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한번 잘 수용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김상일 네.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최근 보면 100석 미만 위기론도 나왔었고 네. 또 오늘 뉴스 보면은 또 경업지까지 선전하면 130석 정도 되고 네. 민주당은 한 대승하면 범야가 한 190석 정도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분석을 자체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국힘은 좀 반전이 필요해 보이는데 상대당 네.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반전, 한방 이거는 지금 쉽지 않아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네. 하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을 보여줘도 그것이 소구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데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것. 또 하나는 환경. 용산이라는 환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환경에 의해서 무엇을 해도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방을 하려면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는 용산의 도움입니다. 도움. 용산의 도움. 이런 거죠. 뭐 대통령께서 앞으로 정당의 목소리를 우선시하겠다. 이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정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달라. 그러면 내가 부족하니 우선시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과거에 이 정권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것들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거에 대해서 솔직한 견해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 이 정도면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정당이 브레이크 역할 내지는 뭐 기어의 역할, 운전대의 역할을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와야 아마 저는 한 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지금 우리 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은 우리가 머니볼이라 그래요. 머니볼. 조금씩 출루를 시켜서 밀어내기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득점을 하지 않겠냐. 그런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시간이 충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런 거 하면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출석한 관계로 차량 이동 중에 유튜브로 이제 선거 지원 원격 유세 지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는 서울 동작을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맞붙는 류사명 후보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고 얘기 나누시죠. 나경원 후보는 별명도 있는데 나베 이런 별명도 불릴 정도로 사실은 국가 간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분이죠. 이번 총선은
신한일전 맞습니까? 일본이 대체 대한민국에 뭐이 간디 핵오염수 바다에다가 갖다 버려도 대한민국 정부는 도와주고 있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빡빡 우겨도 그래 맞아 독도는 분쟁 지역이야 당신들 얘기대로 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동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여기 서울 동작을을 이재명 대표가 6번 찾았다고 하죠. 일단 여기를 굉장히 좀 나경원 후보를 꺾는데 좀 집중하는 모양새 같은데 신한일전이라고 방금 네. 얘기도 나왔고요. 나경원 후보를 유독 겨냥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내건 신한일전 프레임은 정말 낡은 정치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된 지, 그러니까 광복을 찾은 지가 80년 됐는데 지금 MZ세대들 일본에 대해서 어떤 피해의식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일본보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세대들에게 신한일전을 강조하면서 국민을 갈라치는 이런 프레임이 어느 정도나 선거판에 영향을 줄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 나경원 전 의원이 뛰고 있는 동작 의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아마 자신의 동선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여의도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법원이 있는 서초동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동작 을이죠. 그리고 법원이 위치한 서초 갑을은 우리 당이 절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뭐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지역,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뛰는 동작 을에서는 내가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면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상황만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등원 후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쩌면 뭐 야권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대표에게 나경원 전 의원이 등원 후에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뭐 이 지역에 좀 떨어뜨리면 자신에게도 좋은 정치적 공간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상호 부위원장님, 오늘 저희 프레스 라이브 처음 찾아주셨는데요. 네. 자, 일단 보면은 일단 정광재 대변인은 여의도에서 좀 가까운 지역이니까 뭐 좀 더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유독 이 동작을 나경원 대표를 조금 더 많이 좀 겨냥하는 듯한 모습 왜인가요? 뭐 지금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이 경합지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서울 지역 경합지 중에 내줘야 할 곳들을 계산을 할 때 여기만큼은 회복해야 그래도 평수를 이룰 수 있다라는 절박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 입장에서도 어쨌든 원래 민주당 의석을 갖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키고 사수해야 된다라는 수성해야 된다. 그 수성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뭐 신한일전 얘기하시면서 그 나베라는 별칭을 언급하셨는데 일본의 아베 전 총리를 빗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나경원 전 의원께서 그러니까 지금 후보죠. 나경원 후보께서 과거에 국회의원 하실 때인가요? 그때 이제 자위대 행사에 참여하신 거를 두고 이제 일부 네티즌들이 이른바 멸칭으로 불렀던 이제 그런 용어인데 이런 말이 왜 자꾸 나오냐면 이제 이번에 아마 배우자시니까 그 배우자로서 이제 선거운동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김재호 판사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선거운동에 참여하시는 모습이 또 이슈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건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각종 고발들이 이제 나경원 후보 측에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김재호 판사가 그 기소 청탁을 검사 측에 했다. 그런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었던 적이 있거든요. 뭐 기소만 해주면 법원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크게 파장이 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그 지점 뭐냐면 혹시 사법권이나 검찰권을 사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사법공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 아니냐. 이른바 정적에게는 그 사법권의 칼을 굉장히 날카롭고 강하게 휘두르면서 정작 자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 덮고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사건의 지금 이 선거구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제 용어를 써가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저 이재명 대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불쾌한 게 그 지금 나경원 후보를 가리켜서 나베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거는 그 인터넷에서 뭐라 그럴까요? 민주당의 아주 강성 지지층.
특히 이재명 대표의 팬덤, 그러니까 개딸이라고 부르는 팬덤들이 주로 나경원 의원을 비하해서 부를 때 저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는요, 그 상대 후보가 저런 표현을 갖다 써도 참 얼굴이 찌푸려질 텐데, 소위 당 대표라는 분이 저런 표현을 써가면서 나경원 의원을, 그거는 뭐 저는 별칭도 아니고 그냥 멸칭이에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저런다? 저는 좀 그래도 명색이 민주당이 당 대표시고 선대위원장인데 좀 이번 선거 전에 수준을 좀 높여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표현은 너무 저도 불편. 한 말씀 드릴게요. 네. 뭐냐면 이 나베라는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재명 대표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한 외교적 위기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이 용어를 사용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무차별 교발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기소 청탁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법정의가 무너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다시 국민들께 그 부분을 환기시키기에 쓴 것이지 이거를 후보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대변인. 일단은 오늘은 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 동작을 찾는다고 하죠. 네. 야권이 이 지역, 특히 나경원 후보를 좀 타깃으로 했다고 보는 게 좀 맞는 시각일 것 같은데 왜 자꾸 찾는다고 보십니까? 나경원 후보가 대단해서 거기를 타겟으로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네. 조상호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저 지역이 전략적인 의미가 꽤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강벨트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 부분은 전세가 많이 조금 약간 기울어 가고 있다고 좀 보고요. 동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가 찾는 이유는 뭘까요? 조국 대표는 사실상 지역구는 예. 민주당을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선전할 수 있는 곳을 지원을 하고 이슈가 될 곳을 지원을 하면 민주당 찍으러 와가지고서 본인 정당도 찍게 될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슈가 되는 곳에 가야 본인도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선거를 조금 더 이렇게 투표율을 높일 수 있고 이런 전략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핫플레이스들을 찾아다니는 거는 너무 당연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두 알겠습니다. 분이 또 대학 동기실걸요? 조국 대표하고. 이제 네. 동기 전략적 얘기까지. 동맹 관계를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맺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 뭐 경쟁할 부분은 경쟁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다고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것 자체가 민주당과는 전략적 동맹 관계에 있다는 방증이죠.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지금 이렇게 높은 비례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라도 지역 후보를 냈더라면 민주당과 이렇게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모든 정황들을 고려해서 조국 대표도 비례정당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당연히 동작을에 가는 것도 이런 활동이 자신의 비례정당 득표율을 높이는 데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지역 후보 득표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얘기 나눈 것처럼 여야 대표들이 굉장히 공들이는 지역들이 있는데 장관 기자, 일단 동선을 보면 각 당의 선거 전략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거운동 초반에는 수도권을 좀 집중 공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수도권 그리고 부산, 경남 이후에는 대전, 충청으로 동선을 짰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표밭을 두루 다진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인천과 가까운 수도권 공략에 힘을 쏟았고요. 이런 한편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방을 좀 두루 돌면서 이 대표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네. 진수희 의원님,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은 수도권 먼저 한번 돌았고요. 방문을 했고 PK와 충청 방문한 전략으로 좀 지역 공략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 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빈틈을 좀 공략하겠다, 열세인 지역 공략하겠다 볼 수도 근데 있고. 뭐 전략이고 뭐고 지금 국민의힘은 워낙 다급하잖아요. 네. 수도권은 우리가 워낙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후보들이 아마 한동훈 위원장에게 굉장히 SOS를 많이 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으로 시작을 해서 PK 지역이 특히 부산 지역이 굉장히 지금 그 표심이 아주 출렁이고 있어서 과거에 국민의힘
텃밭이었다고 여겨지는 몇몇 지역에도 지금 굉장히 빨간 적색등이 켜진 이런 상황이어서 저 부산 경남 지역도 절대로 소홀하게 국민의힘이 다룰 수는 지금 없는 그런 지역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충청도의 경우는 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그 회심의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국회 완전 이전 저 공약을 들고 네. 이 충청도를 지금 공략을 하는 그 과정에 있으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수도권으로 또 올라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 네. 일단은 민주당은 이해찬, 김부겸 위원장이 있어서 역할 분담하면서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야 될 경우에 비우면은 좀 메우는 전략, 좀 협공이랄까요? 네.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또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는 날들이 많아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해 억울하다 이런 말 하는데 이런 상황들 전체도 좀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저는 조금 약간 이런 걸 보면서요. 지금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권위가 굉장히 많이 추락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재판에 출석하는 거를 다 숨기려고 했어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자체가 굉장히 선거에 악영향을 주고 그 자체가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판에 가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그 가는 와중에 유튜브를 하고 끝나고도 유튜브를 하고 이거를 갖다가 뭐 하나 이슈로 제기를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국민에게 이것이 체감하는 그 뭔가 뭐랄까 느낌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이게 도덕성도 많이 추락한 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그러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옛날에는 그래도 뭔가 딱 하나의 기준이 되고 이런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사 자체도 굉장히 정치화되고 그거의 권위도 굉장히 잃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저런 대목들을 보면 좀 안타깝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나라가 뭐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 수사는 굉장히 공정합니다. 형평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앞으로도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정광기 대변인 한 말씀 하시죠. 뭐 같은 생각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 자체가 많이 좀 변화가 돼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이 정치적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검찰에 대해서 정치 검찰이다, 검찰 독재다, 정치적 배경이 있는 수사다라고 하는 점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뭐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동조하는 의견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 일정을 조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예. 법원은 만약에 여기서 막 일정을 조정해줬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니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도 정해진 기일에 나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었고, 만약에 이게 그러지 않았다라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자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재판 얘기에서도 그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기일을 정함에 있어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그래서 기일을 정할 때 본인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날짜로 잘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게 고지고대를 비교하는 걸로만 봐도 너무 황당한 게, 일단 헌정사상 그 선거 후보자를 선거 기간 중에 재판으로 소환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같은 경우로 비교해 봤을 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21대가 아니고 20대 국회 때 문제가 됐던 패스트트랙 사건이 지금도 재판 중인데, 그 사건도 선거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5월 이후로 기일을 밀어놨어요. 심지어 김건희 여사는 후보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재판의 피고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결과에 따라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5월 이후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후보자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분은 제1당의 대표예요. 150석이 넘는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대표자가 정당 전체의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이 시점에 선거운동 기간에 굳이 불러서 재판 그 며칠 3일 동안의 재판을 풀타임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하고요. 우리 공직선거법도 그래서
심지어 11조에서 병역 의무가 있는 자도 병역을 연기해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포구속을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거는 형평을 잃은 조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보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일정을 이렇게 지방 일정을 잡는 걸 보니까 그래요. 뭐냐면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잡는 일정을 보면 격전지라든가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의 열세인 지역, 예를 들면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잡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충청에서도 예를 들면 좀 격정지라고 할 수 있는 청주나 이런 지역이 아니고 늘 이겨왔던 지역, 충주, 제천, 그다음 단양, 그다음에 뭐 강원 원주, 그다음에 춘천, 그다음에 포천 이런 곳을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가 지금 얼마나 힘든 선거인지 그걸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누구보다도 사법의 공정을 내세우면서 출범한 이 정부가 사법 공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미 그 기틀이 흔들려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공략 가능한 곳은만 일단 공략한다 지금 말씀이신가요? 공략 가능한 곳이보다 오히려 지금 이제 공세를 펼쳐야 되는 시점에 수성 전략으로밖에 못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 재판 일정은 재판부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왜 정치 검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는 그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참 제가 보니까 정치의 귀재신 것 같아요. 자기의 재판조차도 선거에 지금 이용한다, 그러니까 활용을 아주 저렇게 잘 하시잖아요. 그런 걸 제가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는 것도 그 리스크라는 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위험 요인처럼 느껴졌지만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 재판을 받는 본인이나 그걸 바라보는 국민이나 그 부분에 대해 리스크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는 참 저런 상황까지도 선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참 재능을 가진 분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짧게 좀 말씀을 짧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선거가 사법부의 하나의 판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미래, 그다음에 국가의 운명과 관련해서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때는요, 모든 기관은 사법 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에 영향이 줄 만한 일은 미뤄야 되는 게 맞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굉장히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좀 짚고 싶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조상호 변호사 위원장께서 그 공직선거법을 얘기하셨는데요. 선거 기간에 후보는요, 후보 자체로서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법부가 그런 부분도 너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요. 자, 일단은 오늘 제주 4.3 추념식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참석을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다른 곳에 간다고 하는데 장가희 기자, 오늘 여야 대표들 어떤 일정 있죠? 오늘 우선 이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 네. 충주시에서 현재 유세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후 강원 지역을 찾습니다. 이 빠듯한 유세 일정 때문에 제주에 내려가지 못하고 대신에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 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전에 메시지를 냈는데요. 4.3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야 마땅하지만 지금 제주에 있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실천하는 마음으로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겠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같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대표로 갔군요. 여야 선거 공보물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요즘 지역구 후보들 공보물 우편으로 배달돼서 아마 집에서 다들 받아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집에서 잘 보시면 이제 흥미로운 지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일단은 국민의힘 후보들 공보물 먼저 살펴보면은 후보 10명 중에 좀 확률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7명이 윤 대통령이 없는 공보물을 택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국민의힘 후보인데 빨간 점퍼 안 입고 흰색 점퍼 입고 선거 유세한다, 이런 얘기도 전해드렸는데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중도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윤 대통령을 부각하게 되면 정권 심판론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전략적으로
윤 대통령 사진을 공보물에 넣지 않는 후보들 좀 많았습니다. 특히 여야가 격전을 벌이는 또 한강벨트, 낙동강벨트에서 윤 대통령을 내세우지 않는 경향이 좀 뚜렷해서 제가 좀 직접 아까 찾아봤는데요. 네. 김해을에 출마하는 조혜진 후보, 한동훈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한 3장 정도 공보물에 넣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은 아예 없었고요. 또 부산 북갑 서병수 후보도 한동훈 위원장과 현장 유세하는 사진을 한 페이지 정도의 할애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또 서울에는요. 중성동을 출마자 이혜훈 후보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위원장과의 사진이 한 페이지 전체를 덮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사진도 보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역구 출마자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진만 올린 후보는 14명에 불과했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과의 사진만 올린 후보는 110명에 해당했습니다. 예, 10명 한동훈 위원장. 정관계 대변인, 일단은 네. 이 현상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윤 대통령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을 내세우는 게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봐야 될까요? 지금 뭐 누가 뭐래도 이번 선거가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정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대략 뭐 40% 아래에 형성돼 있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정부를 지원해야 하느냐, 견제해야 하느냐 이런 여론에서도 견제 여론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 일선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자신에게 전략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최근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에 우리가 중도 확장 세력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고 평가했는데 그 부분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중도 표심을 자극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조금 좀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싫어하는 분들은 또 굉장히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선거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표심을 얻어야 하는데 이 중도 표심을 얻는 데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사진을 게재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진을 게재하는 게 좋으냐 이걸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최근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친분 관계를 더 강조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네. 한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을 정당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유심히 한번 오늘 집에서 한번 보시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갈 기자, 일단 민주당 선거 공보물에서도 특이한 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정광재 대변인이 말씀을 하셨듯이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외에 이 중도 표심까지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의식해서 좀 뺀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역구 출마자 중에서 이재명 대표 사진을 실은 후보가 전체 30% 정도에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네. 특히 최고위원 중에서도요. 장경태 동대문을 후보 그리고 서은숙 부산 진갑 후보가 이재명 대표 사진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역 현안에 좀 더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달라 얘기했습니다. 예, 조상호 부위원장님, 일단은 보면은 수도권 출마자들도 있고 또 찐명, 이른바 찐명이라고 하는 네. 후보 중에서도 이 대표 사진이 없는 후보들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김우영, 네. 서울 은평을인데 저희 동네이기도 한데 안 보이더라고요. 안기령 후보도 이 대표 사진을 좀 얼굴을 안 실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과 민생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민생 회복에서는 주로 지역별로 또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관심 있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자꾸 지금 예를 들면 여당에서는 2조 심판 하시는데 야당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 공감 수치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 야당 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저는 좀 생소하고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에는 여당 심판에서 여당의 또 심판의 핵심 프레임은 그 사법공정이 무너진 것도 있지만 민생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른바 생활물가가 20%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이 정부가 아니면 이 정부의 고위 정책 결정권자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떤 특정 정치인을 좀 내세우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잘 지역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밀착된 그리고 지역에서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서 민생 현안을 챙겨 나가겠다. 그래서 뭔가 수권 정당 내지는 책임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 네. 일단 또 재미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네. 보면은 한민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입틀막 사진이라고 뭐 요새 많이 좀 떠도는 사진이 있는데 그걸 내걸었고, 대구 달성 박형용 후보는 역발상 전략이라고 할까요? 네. 윤 대통령과 추경호 후보 사진을 내걸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공보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문자들이 많이 들어가면요. 그거 잘 안 읽어요. 공보물을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진이에요. 사진. 이미지다. 예, 이미지. 그러니까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건데 예. 그 부분을 노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공보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한 그 어떤 사진이 올라왔을 때 그 사진이 호감도가 높으냐 비호감도가 높으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현 정권에 대한 비호감도는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권 심판 이슈가 거기에 지금 또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공보물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요. 이 최근에 보면은 전임 대통령들도 많이 정치 참여에 뭐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연이틀 총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아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울산 동구를 찾아서 선거 지원했고요. 그래서 전임 대통령 참여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 정부에 대한 작심 발언 쏟아냈고요.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좀 비판했던 한동훈 위원장과 좀 각을 세우기도 했는데 그 두 사람 목소리 연달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민생이 너무 어렵죠. 뭐 눈 떠보니 후진국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우선 뭐 우리 정치가 너무 황폐해졌잖아요. 아주 뭐 막말 그리고 독한 말들이 막 난무하는 아주 저질의 정치로 전락하고 말았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에 전면으로 나섰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이런 정보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억력이 나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정부는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잘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최악의 정부, 그 시절 문재인 정부의 시절을 여러분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네, 눈 떠보니 후진국이었다. 여기에 무슨 소리냐? 최악은 문재인 정부였다. 맞받았는데 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생각을 해보시면 전직 대통령 중에 저렇게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신 분 기억나세요? 저는 그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직접 저렇게 선거에 나와서 후보들 지원하고 메시지까지 내놓으시잖아요. 저는 다른 분은 몰라도요.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하실 입장은 아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저 부울경 쪽에 나타나신 그 이유는 저기 이제 김정숙 여사까지 대동하고 나오신 이유는 아마 지난 민주당 공천 파동 때 이 친문 후보들이 상당히 이제 불이익을 겪고 그 과정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마음이 좀 많이 아프셨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다독이실 겸 또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가 하여튼 곤혹을 겪게 만든 이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 혁신당이 지금 약진하고 있는 그 부분도 굉장히 반가우실 수 있고 그런 등등의 이유로 저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과연 저 문재인 대통령의 참전을 바라보는 유권자들, 특히 중도에 계시는 유권자, 지지층이야 뭐 환호하겠지만요. 이 중도층에 계시는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런지 좀 그건 뭐 표심에 나오겠지만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 김상일 대변인. 일단 네. 여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어떤 정치 참여, 현실 정치 개입,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거든요. 적절하다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대통령을 지내셨으면 국민 통합이 제 1순위가 돼야지 진영의 승리가 1순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 원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나쁜 선례는 판도라 상자와 같은 겁니다. 한 번 열리면 그거에서 파생되는 나쁜 것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정당을 창당한다 할 때도 이건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나쁜 선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뭐 어떤 범죄 의혹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내가 정치적으로 이런 거를 다 극복하겠다고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심지어 좀 약간 뭐 저희가
어떤 것까지 봤냐면 정유라 씨가 심지어 뭐 출마를 하겠다든가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보게 지금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의 정치가 굉장히 나쁜 선례들을 많이 쌓아간다. 이런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참전하시는 게 이번 선거에 참전하시는 것이 선거의 유불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역사의 발전에는 결코 좋은 선례가 될 수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관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여권에서는 이게 긍정적입니까? 뭐 부정적입니까?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해서 뭐 긍정적이라고 긍정적이다. 평가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뭐 김상일 평론가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국가 원로, 이 전직 대통령은 국가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저렇게 어느 정치 진영에 본격적으로 자기가 몸을 담아서 정치 진영의 승리를 돕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자기는 잊혀진 존재로 남고 싶다고 했는데 이번 선거철을 맞아서 정치 한복판에 들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 글쎄 많은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국민 분열이 언제서부터 가속화됐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이른바 뭐 대깨문 시대가 열리면서부터 우리 이 정치가 양극단화로 치달은 거 아닙니까? 특히 2019년에 자신이 지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분열되면서 이른바 서초동 세력 대 광화문 세력으로 분열되는 양상 목격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 없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캠페인에 나서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거를 여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행적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공격하는 거는요, 그 대통령이 물러날 수 없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아까처럼 국가 원로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좀 크게 요청을 해야지 하나하나 비판하면 그게 결국에는 이 싸움을 계속 번지게 하는 것뿐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반대로 좀 야권에서 보면은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한번 23차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조상호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도 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뭐 이런 민생 토론을 하는 게 이거에 오히려 부정선거 아니냐 이런 반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헌법에서 단임제 대통령제를 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께서 현직에 있는 동안에도 그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에 애써달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본인의 선거가 없잖아요. 이제 뭐 재선이 없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여야를 넘나들면서 어떤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국가적 이익과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그 정말 국정을 그런 방식으로 좀 끌고 나가셔 달라 이런 취지로 원래 이 헌법을 설계했던 건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번에 보면 민생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민생 투어를 하시면서 지금 약속하신 금액을 다 합치면 거의 1,000조가 넘어요. 그렇게 1,000조가 넘는 걸 지역별로 특히 본인과 굉장히 가까운 후보의 지역을 중심으로 다니시면서 이른바 예산 약속을 하고 다니시거든요. 이게 공직선거법에 보면 지자체장이 이거 하면 지금 당장 바로 수사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본인이 재선이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이걸 따로 규정하지 놓지를 않았어요. 보통은 지자체장들이 이걸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면 바로 수사 들어가요. 근데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편향적이고 잘못된 공무원 선거 개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문제가 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용인갑 같은 데 가서 용인갑이 누굽니까? 지금 본인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현모 전 검사가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 곳인데 500조 투자를 약속했어요. 이걸 갖다 정상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500조면 우리 한 해 전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오히려 역풍을 불게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재명 근데 더 대표는 재밌는 어떤 거는요. 발언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전국을 다니면서 평소에는 안 하던 국민 간담회를 한다고 이 약속 저 약속 마구 약속하고 다니시던데 왜 평소에 안 하던 거를 선거 때 대해서 합니까? 이거 관건 선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아닙니까? 저는 3.15 부정선거는 유도하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경각심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부정선거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달 참여연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뭐 고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통령제 바라보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 수행과 선거 개입과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이원모 전 비서관이 출마한 용인 갑에 500조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핵심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지역이 용인이기 때문에 방문한 것이지 거기가 이원모 전 비서관이 출마한 곳이어서 거기에 가서 500조 투자를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다른 지역이었다고 하더라도 설령 뭐 민주당이 강세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가서 분명히 얘기했을 건데 이것을 지나치게 정치 프레임화해서 우리 당의 뭐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여권에서는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 12년 만에 선거 등판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장가 기자 어떤 내용이죠? 저희 프레스룸 출연자인 서정욱 변호사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이곳저곳 유세를 다니는 건 아니고 유영하 후보에 대해서 인간적인 도리로 조용히 지원 유세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금요일에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니까 오늘 내일 중에는 선거 현장의 모습을 좀 드러내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대구 달서갑에 출마하는 유영하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옥중 면회를 허용한 최측근이죠. 유영하 후보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 사랑을 갚을 수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대구에서도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왜 대통령께서 한 번도 안 나오시냐 예. 이런 얘기가 좀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이제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뭐 근간에 한번 뭐 지역에 한번 나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통령께서 늘 하신 말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선거진 쉬운 선거가 없다. 예. 선거는 어려운 선거, 쉬운 선거를 이렇게 나누는 게 이상한 거고 선거는 다 어렵다고 생각해야 된다. 예. 그 두 번째는 항상 진정성을 갖고 대해야 된다. 유권자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선거는 절박함을 갖고 진정성을 갖고 대하면은 결과가 좋은 거다. 뭐 네. 그렇게 얘기하셨고. 저는 그 정치 일선은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 의원님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에 뭐 지원 유세를 할지 또 하게 된다면 다른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저희 선거 전에 뛰어든 거에 대해서 저건 원로 국가의 원로로서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같은 맥락에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안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저 지역 유영하 후보의 경우는 굳이 박근혜 그 대통령 지원 없이도 또 다 알고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나서셔도 당선되는데 별 지장이 없어 보이니 안 나오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대구 어떤 텃밭이기 때문에 안 나와도 아마 유일하게 선거판이 돌아갈 건데 네. 그러나 전체 판을 봤을 때는 네. 나온다면 어떤 좀 이미 뭐 상징성이 있을까, 뭐 좀 신빙성이 있을까 어떠십니까? 글쎄 유영하 후보 한 사람만 뭐 한다고 하면 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보는데 네. 뭐 여러 번 가셔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도우시면 또 문제가 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그걸 이슈로 만들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명하시다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된 국가 원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당 선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의 어떤 후보들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 경기 수원 정에 출마한 민주당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
연일 총국 정선을 전국을 좀 강타하고 있어요. 좀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안부와 관련한 좀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교사 시절 학생들과의 부적절한 발언,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서 유족들에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화여대 초대 총장에 대한 발언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네, 이 여러 논란에 김 후보 측은 앞뒤 맥락 없이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이 된 것이다 라면서 발언의 근거로 삼았다는 논문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실제 그 논문에는 김 후보 측이 언급한 이 성상납 등의 내용은 명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김 후보가 좀 표현을 왜곡했다 이런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이화여대도 법적 대응할 방침이고요.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 어제 자신의 발언으로 불편함을 느꼈을 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네. 진 의원님, 일단은 민주당 선대위가 사과 권고를 어젯밤에 했고 김 후보가 또 SNS에 장문의 사과를 올렸는데 좀 잦아들 것 같지 않은 분위기예요. 커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김준혁 후보 아까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연구 논문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정작 연구 논문에는 또 그런 직설적인 내용이 없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역사학자라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에 바탕한 이야기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역사적 사실의 진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이화여대도 그렇고 박정희 전 대통령 유가족 쪽에도 그렇고 이거는 명예훼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라는 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그거는 명예훼손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한데 곤혹스러우면서 한편 선거가 뭐 한 일주일가량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으로 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가면 버틸 수 있다. 대세에 지장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저런 후보를 내놓은 거 자체도 정말 저는 무책임하고요. 후보의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도 계속 한석 아쉬워서 끌고 가는 저 행태도 저는 공당으로서 정말 국민께 무책임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민주당은 버티면 된다 뭐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일각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선거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악영향을 끼칠까 당에서는 좀 걱정하지 않나요? 우려하지 않나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게 역사학자가 역사학자로서일 때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거거든요. 저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른바 낭낭클럽이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낭낭클럽 총재가 김한란 이제 초대 이화여대 총장 아닙니까? 근데 그 낭낭클럽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미국의 CIC 보고서, 그러니까 미국의 방첩부대 보고서입니다. 방첩부대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그게 이제 고급 접대부 호스티스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매춘 또는 유사 매춘에 그게 이용됐다라는 측면으로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원래 뭐 우리가 이분이 지금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95년도에 중앙일보가 특종 단독으로 낸 이후에 많은 언론에서 다뤘던 주제이고요. 그 이후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묘사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김수임 씨라고 이제 이른바 한국해영 마탈이라고 불렸던 분이 있죠. 그분이 미군 대령하고 이제 그런 그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를 하는 동안에 또 다른 남성과의 교제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비밀을 누설하는 문제,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그리고 않더라고요. 비밀을 누설하는 문제 그걸로 나중에 간첩죄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나오는 역사적인 문제를 역사학자로서 얘기한 부분인데 저게 만약에 현실 정치인이 저렇게 너무 성급하게 저런 표현을 썼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때는 현실 정치인일 때가 아니고 역사학자로서 자기가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견해를 밝힌 건데 저것까지 막말이다 문제 삼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 역사적인 내용들에 대한 고증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당시 김한란 총재라든가 모윤숙 부총재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각 모교에서 그 동상을 끌어내리겠다라는 그런 학생들의 시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그 비판이 아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다, 해서는 안 되는 막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김준혁 후보를 강하게 좀 질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얘기 듣고 얘기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 김준혁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대생들을 성장시켰다. 꼭 이런 얘기 했죠? 제가 말하고 나서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요. 서영교, 인재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안규령, 최민희 이런 사람들, 박은정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조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대 출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거 괜찮습니까? 그거 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서영교 의원 이대 총학생회 회장이라는 거 그동안에 계속 앞세우면서 정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운동권이었다는 게 자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모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대 출신 어떤 야권 인사들은 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역사적 사실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 때는 이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허구가 가미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김준혁 후보는 역사학자인데 거기에 자신의 견해를 붙여서 사실이 아닌데 그걸 완전히 사실로 확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자적 양심을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한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점에서 현실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상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라이브픽입니다. 오늘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납니다. 푸바오는 조금 전 특수 무진동차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고요. 전세기로 중국 스촨성 자이언트 판다 보전연구센터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일명 푸바오 할아버지라 불렸던 강철원 사육사도 동행해 푸바오의 이동을 돕습니다. 푸바오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육사들, 누구보다 이 이별이 아쉬울 텐데요. 그런데 강 사육사에게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전날 갑작스럽게 모친상을 당한 건데요. 하지만 강 사육사는 돌아가신 어머님도 푸바오를 잘 보내주길 원하실 것이라는 가족들의 격려를 들었다며 예정대로 푸바오와의 일정을 소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강 사육사는 푸바오 동생인 루이 후이에게 너희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머금었다는데요.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를 보냈습니다. 여자 배구 챔프전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통합 1위는 현대건설이 차지했고요.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소속된 흥국생명은 또 한 번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누구보다도 흥국생명의 우승을 간절히 바랐던 건 김연경 선수일 겁니다. 세계적인 선수지만 만 36살의 적지 않은 나이로 줄곧 은퇴 갈림길에 서왔던 김연경 선수. 지난 시즌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지만 결국 흥국생명의 우승을 위해 1년 더 계약을 연장했는데요. 이번 은퇴 가능성에 대해 일각에선 김연경의 승부욕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며 은퇴가 무산될 것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는 온전히 선수의 결정이라 아직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다라며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김연경 선수는 현역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 배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김연경 선수의 행보 그저 응원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